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충격적인 건 밤에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는 그 증상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혈액순환 장애, 우리는 늘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것은 뇌졸중, 심근경색, 심지어 족부 개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혈액순환 장애의 9가지 신호와 함께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극약 처방급 해결책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그리고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놓쳐선 안 될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밤에 다리가 차갑고 얼음장처럼 시린 현상입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말초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원래 수족 냉증이 있어서 그래, 여자라서 그런가 봐,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들의 연구 자료를 보면 만성적인 사지냉감은 말초동맥 질환의 가장 초기 증상으로 이를 방치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결국 조직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냉감이 단순히 피가 적게 가서가 아니라 혈관 내벽에 쌓인 죽상경화반 때문에 혈류가 차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고속도로 같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죠. 그런데 고지방 식사, 흡연, 당뇨, 고혈압 같은 요인들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면 그곳에 콜레스테롤, 칼슘, 염증 세포들이 침착됩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발과 다리는 이 영향을 제일 먼저, 제일 심하게 받습니다. 최근 한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시는 58세 김모 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밤에 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열어 겹신고 잤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발가락 색깔까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하지동맥 협착이 70% 이상 진행된 상태였고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병원 치료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발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양쪽 발을 만져봤을 때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면 이건 한쪽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발을 10에서 15분 담그는 족욕이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증상,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야간 근육 경련이 단순한 전해질 불균형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각한 신호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봐.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거겠지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경과와 순환기내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반복적인 야간 근육 경련의 약 60%는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죠. 근육세포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에너지는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와 포도당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면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더욱 감소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근육세포들은 젖단이라는 피로 물질을 축적하고
이것이 신경을 자극해서 갑작스러운 수축, 즉 쥐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연료가 떨어진 엔진이 덜컥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52세 박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새벽 3시에서 4시쯤이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벽을 치며 발을 뻗었다 굽혔다를 반복했죠.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없었고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하지 정맥류와 함께 동맥경화가 발견됐습니다. 순환 개선 약물과 압박 스타킹 착용,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3개월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한 발을 뒤로 뺀 자세로 15초씩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베개를 발 밑에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고 자면 정맥 환류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경련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된다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붓는 현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특히 저녁이나 밤에 심해지는 부종이 정맥 기능 부전의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서 있어서 그래,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맥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면서 조직액이 새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맥에는 역류 방지 판막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마치 수문처럼 혈액이 위로만 흐르고 아래로는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죠. 그런데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 비만, 임신, 노화 같은 요인들이 이 판막을 손상시킵니다.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혈액이 중력에 의해 다시 아래로 흘러내리고 정맥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이 혈관벽을 통해 조직으로 수분을 밀어내면서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대전에서 보고된 한 연구 사례를 보면 45세 최모 씨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통나무처럼 붓고 무거워서 계단도 오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았죠.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6개월을 버텼는데 나중에 혈관외과를 찾았을 때는 중증 정맥류로 진단됐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직 부종이 생기기 전에 착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압력은 20에서 30mm HG 정도가 적당하며 약국이나 의료기기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발목을 위아래로 10회씩 움직여주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작동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저녁에는 다리를 높이 올리고 누워서 15에서 20분 정도 휴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발과 다리의 피부색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발이 창백하거나 보라색, 심지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면 그건 조직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워서 그래, 혈색이 안 좋은 거겠지, 멍이 든 건가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혈관외과 전문의들의 임상 경험을 보면 피부색 변화는 혈류 장애의 심각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붉은빛을 띱니다. 이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선홍색 때문이죠. 그런데 혈류가 감소하면 피부는 창백해집니다. 마치 물감을 물에 희석한 것처럼요. 반대로 정맥혈이 고이면 보라색이나 청색을 띱니다. 이는 산소를 잃은 헤모글로빈의 색깔입니다. 더 심각한 건 만성적인 혈류 장애로 조직이 손상되면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검붉은색이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광주에서 전해 들은 사례입니다.
62세 이 모 씨는 어느 날부터 오른쪽 발가락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죠.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당뇨병성 말초혈관 질환으로 진단됐고 즉각적인 혈관 재개통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자가 치료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피부색 변화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병원 가기 전까지는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되 직접적인 열을 가하지 마세요. 핫팩이나 전기장판은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꽉 끼는 신발이나 양말은 피하고 발을 자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5번째 증상, 밤에 다리가 욱신거리고 쑤시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낮보다 밤에 심해지는 이유는 누워있을 때 혈류가 더욱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절염인가? 근육통이겠지.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거야 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통증의학과 연구 자료들을 보면 혈관성 통증은 특징적인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걸을 때 아프다가 쉬면 나아지는 간헐적 파행이 대표적이고 심해지면 쉴 때도 아픈 안정시 통증이 나타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근육과 신경 조직은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가 부족하면 조직은 무산소 대사를 하게 되고 젖산과 같은 통증 유발 물질이 쌓입니다.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어느 정도 도와주지만 밤에 누우면 중력의 도움이 사라지면서 혈류가 더욱 감소합니다. 게다가 밤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교감신경 활동이 줄어들면서 말초 혈관 확장도 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55세 정모 씨는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에 종아리 통증으로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걸어 다녀야 할 정도였죠. 처음엔 진통제로 버텼는데 점점 효과가 없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중증 말초 동맥 질환으로 진단됐습니다. 혈관 조영술 결과 다리 동맥 여러 곳이 막혀 있었고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혈관성 통증은 걸을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다리를 내리면 통증이 줄고 올리면 악화됩니다. 반면 관절염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프다가 움직이면 나아지고 신경통은 특정 자세에서 찌릿한 양상을 보입니다.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혈관 초음파나 발목 상완 혈압 비율 검사가 필요하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증상은 발과 다리의 감각 이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저리고 무감각한 느낌이 단순한 신경 압박이 아니라 혈류 부족으로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래,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허리 디스크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면 혈관성 신경병증을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에 민감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혈류가 감소하면 신경세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작동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림, 찌릿함, 화끈거림 같은 이상 감각입니다. 마치 전기선의 전압이 불안정하면 전구가 깜빡이는 것과 같죠. 더 심해지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데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해서 감염이나 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접한 사례입니다. 48세 강모 씨는 발바닥이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신경이 눌렸나 보다 하고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척추는 정상이었죠. 신경과에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었고 결국 혈관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당뇨병성 혈관병증으로 진단됐습니다. 혈당 조절과 함께 순환 개선 치료를 받은 후 6개월 만에 감각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가 검사를 해보세요. 모노필라멘트라는 가느다란 실로 발바닥을 가볍게 건드려 보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양쪽 발의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또한 날카로운 것과 둔한 것,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각 이상이 있다면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발을 자세히 관찰하고 작은 상처도 방치하지 마세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발톱과 발 피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발톱이 두껍게 변하거나 피부가 거칠고 윤기가 없어진다면 그건 만성적인 혈류 장애의 증거라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좀인가? 영양 부족인가?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피부과와 혈관외과 전문의들의 연구를 보면 피부와 발톱의 변화는 혈액순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말씀드리죠. 피부와 발톱 세포는 계속 재생되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 재생 과정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수적이죠. 혈류가 감소하면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피부는 얇아지며 탄력을 잃습니다. 땀샘과 피지선도 위축되어 건조해지고 각질이 두껍게 쌓입니다. 발톱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두껍고 누런색으로 변하며 쉽게 부서집니다. 또한 혈류 부족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무좀 같은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울산에서 보고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59세 윤모 씨는 발 피부가 마치 파충류 가죽처럼 거칠고 윤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발등의 털도 거의 다 빠졌고 발톱은 두껍고 누렇게 변해서 깎기도 힘들었죠.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년을 방치했는데 나중에 혈관 검사를 받아보니 심각한 동맥경화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로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정기적으로 발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거울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반들반들해졌는지, 발등에 털이 줄어들었는지, 발톱 색깔과 두께가 변했는지 확인하세요. 양쪽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피부과만 찾지 말고 혈관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8번째 증상,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입니다. 작은 상처가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그건 조직 재생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소독을 잘 안 해서 그런가, 당뇨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만성 상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 장애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상처 치유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먼저 염증 단계에서 백혈구들이 세균을 제거하고 증식 단계에서 새로운 조직이 자라며 성숙 단계에서 흉터가 단단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 성장 인자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모두 혈액을 통해 공급됩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상처 부위에 필요한 자원이 도달하지 못하고 세균은 계속 증식하며 조직 재생은 멈춥니다. 마치 건설 현장에 자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알게 된 전주의 64세 한모 씨 사례를 보면 이분은 신발에 쓸려서 생긴 작은 물집이 6개월째 낫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진물이 나고 냄새도 났죠. 여러 병원을 다니며 항생제 연고를 발랐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상처 전문 클리닉을 찾았을 때 심각한 혈류 장애가 발견됐습니다.
혈관 재개통 시술 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상처라도 2주 이상 낫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되 과산화수소, 알코올 같은 강한 소독제는 오히려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생리식 염수로 씻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혈류 장애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재발하므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증상은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밤에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실제로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몸의 본능적 반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신경질환이라고 도파민 문제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면 혈액순환 장애라는 근본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상당수에서 철분 결핍과 함께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조직에 산소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불편한 감각을 유발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근육 펌프가 작동해서 일시적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증상이 완화됩니다. 즉, 몸이 스스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려고 움직임을 유도하는 겁니다. 청주에서 전해 들은 사례입니다. 51세 여성 조모 씨는 매일 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계속 다리를 주물럭거리고 움직였죠. 신경과에서 하지불안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혈관 검사를 받아보니 정맥류와 함께 동맥경화가 발견됐고 순환 개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이 70% 이상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정맥 환류가 개선됩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한 음식, 시금치, 붉은 고기, 해산물을 섭취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저녁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까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9가지 야간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약 처방급 실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오메가3 지방산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대한심장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오메가3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며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면 오메가3의 주성분인 EPA와 DHA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이는 혈액이 끈적이지 않고 잘 흐르게 만들어주죠. 또한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마치 좁은 도로를 넓히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에서 2g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말초혈관 질환 위험이 약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면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정어리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섭취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EPA와 DHA 합쳐서 1000에서 2000mg 제품을 선택하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좋습니다. 단,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오메가3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하세요. 두 번째 실천 방법,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운동의학 연구들을 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말초혈관의 측부순환을 발달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주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은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혈관들이 연결되면서 혈액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측부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고 이 세포들이 혈관 성장 인자를 분비해서 새로운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말초 동맥 질환 환자들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평균 1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하루 30분, 일주일에 최소 5일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쉬었다가 다시 걷는 간헐적 걷기가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통증이 올 때까지 걷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쉬고 다시 걷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측부순환 발달이 더 촉진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걷는 것이 좋으며 편한 신발을 신고 평탄한 길에서 시작하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 은행잎 추출물을 활용하세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은행잎 추출물, 징코 바이로바가 말초혈액 순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면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테르페노이드는 혈소판 활성화 인자를 억제해서 혈액이 잘 흐르게 만듭니다. 또한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행된 여러 임상 연구들을 종합하면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 2GB 치료기를 복용한 환자들에서 간헐적 파행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120에서 240mg을 2에서 3회로 나눠서 식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6에서 8주는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단, 은행잎 추출물도 항응고 효과가 있어서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전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예정이 있다면 최소 2주 전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마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하루 하나에서 2쪽을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넉넉히 넣어 드세요. 비트 주스도 좋습니다. 비트의 질산염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강차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입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산소 운반을 방해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혈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이후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증상과 3가지 실천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혈액순환 장애는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증상이 여러 개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금 더 두고 보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초기에는 불편할 뿐이지만 진행되면 조직 괴사,
절단,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오메가3, 걷기 운동, 은행잎 추출물 같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액순환, 여러분 스스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